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바둑 대국에서 고수는 바로 구경꾼들이라고 합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선 채로 바둑판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새해 첫날의 결심도 시들해지고 어쩐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멀리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범죄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외국계 기업의 회사원입니다.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죠. 아내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쭉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근근히 생활하시고 아내의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입니다. 신혼 시절에는 처가에서 돈을 빌려줘서 적절한 시기에 집을 마련했고 아이의 사립 유치원비를 내시기도 했었습니다. 감사하긴 했지만 저는 아내 부모님에게 신세를 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산 시기부터는 조금씩 돈을 갚아왔습니다. 제 월급으로 돈을 갚는 동안에는 아내도 알뜰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갚고 나서부터 아내는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 달 수입 대부분을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는 그 돈으로 가방이나 옷을 샀습니다. 저와 상의도 없이 1억을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주부가 왜 이런 빚이 생겼냐고 추궁했더니 쇼핑에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제발 사치를 부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은 쇼핑을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심지어 죽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나름 절제하며 쇼핑 중이니 자기를 그냥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내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믿고 살 수 없는데요.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내의 과도한 사치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남편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연봉도 높은 편이고 집도 있고 사실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부부인데요. 이렇게 저마다 고민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 배우자 한쪽의 과도한 사치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배우자의 이런 지나친 사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예,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려면은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요. 네. 그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아기의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 부모님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네. 사연자님은 민법 840조 6호에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일 건데요. 전업주부인 아내가 사연자님의 급여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쇼핑을 위해 탕진하고 또 남편 몰래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쇼핑에 사용을 하면서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이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면은 이혼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치하다라고 하는 거의 판단 기준 이제 좀 애매하기도 하고 사치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뭔가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사치 이유로 이혼 청구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예, 부부 일방의 사치를 이유로 이혼을 하려면은 배우자의 사치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파탄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배우자 일방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그런 걸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가 과소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른 정도까지는 아니라거나, 아니면은 그 지출이 가족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은 그렇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과소비와 사치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예, 결국 사치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득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의 소득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네. 또 배우자의 카드 명세서나 지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서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가정 경제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또 주부인 배우자가 거액의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쇼핑에 사용한 것을 밝혀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네요. 예, 또 배우자의 사치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싸움을 만약에 계속했다면은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관련 내용의 메시지들을 제출해서 부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배우자의 사치로 인한 것임을 밝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사치로 인한 이혼이 이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쨌거나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치로 인한 이혼에서의 재산 분할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될까요? 예,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사유와 재산 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 사유와는 무관하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하면 됩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인 반면에 아내는 전업주부였으므로, 네. 언뜻 아내의 기여도는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사연자 부부께서 집을 살 때 아내 친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돈을 빌려줘서 매수하는 것이 가능했고, 네. 또 아이 유치원비도 대신 내주시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친정 부모님의 지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예, 배우자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 역시 배우자의 기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은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될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내가 소득을 넘어서는 정도의 소비를 하고 또 사연자 몰래 대출까지 받은 사정은 또 이런 점은 아내의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배우자의 사치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할 때 그게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사치를 하니까 이 양육비를 줬을 때 그게 아이한테 과연 쓰여질지 이것도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직접 양육비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미성년 자녀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는 아이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좀 부모에게 있더라도, 네.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 아내가 경제관념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동안의 전업주부로서 직접 아이를 돌보아왔고 또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아내분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연자님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사연자님의 소득을 고려하면은 그 양육비가 좀 그런 점을 반영해서 책정이 될 건데요. 네. 근데 많은 경우에 배우자의 경제관념을 걱정해서, 네. 양육비를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를 꺼리고 또 미성년 자녀 통장으로 양육비를 보내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보입니다. 네,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양육 부모가 아닌 아이나 혹은 더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네, 대법원 판례로 정리가 됐죠. 이제 비양육자는 양육하는 부모한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지나친 사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치로 인한 이혼 청구는 가정경제 파탄의 여부와 또 개인적인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데요. 단순한 과소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과소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려면 소득 대비 지출
내역을 증명을 하고요. 갈등의 원인을 사치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이제 마련하셔야 됩니다. 사치로 인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요. 과소비와 대출은 기여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뉴욕 지하철은 승강장 안전문이 없는데요. 얼마 전에 열차가 진입하는 순간 승객을 선로로 밀쳐버리는 이른바 묻지마 밀치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범죄에 희생되고 싶지 않은 시민들이 선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벽에 기댔고 그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서울 전역 지하철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크린 도어 언제 처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승강장 안전문은 국내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의 전 역사에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됐고요. 현재는 9호선과 우이신설선 등을 포함해서 총 345개의 역사가 승강장 안전문을 갖췄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면서 선로에 갑자기 뛰어들거나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을 밀쳐서 숨지게 하는 일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스크린 도어는 승객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소음 감소 등 승강장 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계 최대 1위 도시 뉴욕. 뉴욕의 지하철에서도 스크린 도어를 볼 수 있게 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미카의 Love Today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